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라는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왜냐면 양적 완화를 안 했다면 이거는 양극화의 수준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처참하게 힘들어지실 수도 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연준의 방향편입니다. 팀장님에 대해 제가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SK증권에서 자산전략 팀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전에 교보 악사 자산운용 헤지펀드, 네.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이호석 아카데미. 네, 이호석 아카데미가 제일 중요하죠. 내 거니까. 네네.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구독자가 8만 명. 네네. 많이 와주셨어요. 네. 야, 김작가 TV 타고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아 진짜요? 네.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 영상을 제가 팀장님과 한 3개 정도가 나갔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5년 뒤 담아야 될, 지금 담아야 될 이제 주식으로 5년 뒤를 보고 지금 담아야 될 그쵸. 주식 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담아야 될 주식이 하나가 카카오였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계속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게 네. 영상 조회수가 한 56만 나왔는데 네. 그때 이후로도 카카오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카카오가 많이 네. 올랐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네. 이제 자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많이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카카오는 네. 사실 작년 2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애널리스트 시작하면서부터 네. 이 종목은 그냥 간다. 계속 이 종목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좋고 올해도 좋은 종목은 그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서 타이밍도 운도 좋고 타이밍도 잘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야, 그때 말씀하신 게 5년 안에 네이버, 그 당시가 이제 네이버 62조였죠. 네. 그다음 카카오가 42조. 시총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 494조를 넘어선다고 하셨는데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이게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었을 수 있다. 삼성전자를 넘는 게 아니고 이건 다른 개념이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넘는다가 아니라 아니, 그 당시 삼성전자 시총을 5년 뒤에. 그렇죠. 좀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절대.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새 이제 카카오 시총이 50조가 됐잖아요. 근데 그 네네.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보통 이제 액면 분할은 사실 그 기업의 가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게 좀 호재로 작용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이것도 좀 작용한 게 이번에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작용했다기보다는 액면 분할 전후로 했었던 이벤트가 카카오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이 미국에서 상장되면서 네. 그 좀 호재를 좀 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네.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카카오는 IPO 할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얘기 나왔으니까 카카오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회사가 아까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이호석 아카데미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내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솔직히 이기적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저도 스스로 제게 제일 잘 됐으면 좋겠지. 그렇죠. 우리 김 작가님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내게 먼저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작가님도 마찬가지죠. 저도 작가님도 이호석 팀장, 이호석 아카데미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단 내가 잘 되고 여기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러면 그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한데 카카오 같은 회사는 그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인 거죠. 그거 왜냐하면 보세요. 카카오 밑에 있는 자회사들 중에서 상장으로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뭐 페이지, 카카오 등등 이 수많은 자회사들이 사실은 그냥 카카오 안에 있던 회사였었고 카카오에 있었던 직원들 중에 잘하는 사람한테 야, 네가 지분을 갖고 저 회사의 대표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죠. 저게 내게 된다.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나도 저렇게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걸 키워 나가면 상장을 시켜가지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잘 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게 회사의 방향성과 맞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을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어떤 모 은행에 다니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실제 지인이에요? 네, 실제 지인. 네네. 모 은행이니까 어디 은행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친구는 되게 그냥 은행에서 열심히 했던 직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은행에서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의견들을 되게 많이 받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친구가 카카오뱅크로 간 거야. 날라다니는 거죠.
왜냐면 열심히 하는 만큼 그냥 막 그래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실은 이게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기업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그 사람들의 그런 아까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이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그걸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카카오라는 회사를 좀 다른 각도에서 각도로 좀 보는 거죠. 접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5년 뒤에 지금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정도는 네이버랑 합치면 갈 것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주식시장이 좀 공모도가 재개되면서 재개 전부터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네네네. 좀 현재 주식시장 점검 및 향후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냥 좋게 보는 거 아니고 아주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맞아. 그리고 이제 3,200포인트가 아니고 그 이상 네.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5월 달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해서 뭐 5% 이상의 조정이라기보다는 뭐 그 5% 내외의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사이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경제 지표 중에 딱 두 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ISM 제조업 지수랑 고용 지표, 미국의 고용, 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지표는 매월 첫째 주에 발표됩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는 매월 첫째 날에 발표되고요. 미농업 고용자 수라고 해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첫째 주에 금요일 날 발표돼요. ISM 제조업 지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작가님이 어디 회사에 있는 구매를 관리하는 구매 관리 직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매 관리 직원은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이런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살까 좀 이따 살까. 네. 그 재고는 이만큼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사람은 더 뽑을까 말까?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쫙 돌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래서 경제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좋아진다고 대답하면은 좋아진 쪽, 안 좋아지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 안 좋아진 쪽. 네. 근데 절반이 딱 맞으면 네. ISM 제조업 지수가 50이 나와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50이 넘어가고 넘어가죠. 안 되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죠.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지표가 4월 달에 나온 지표가 64가 나왔습니다. 64. 좋은 거 그러면 아니에요?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980년부터 ISM 제조업 지수를 쭉 봤어요. 네. 뭐 한 40년 동안 봤더니 네. 이 ISM 제조업 지수가 60을 넘어간 적은 4번밖에 없었더라고요. 지금 되게 좋은 거네요. 되게 좋은 거죠. 야, 되게 좋은 건데 왜 되게 무슨 말이지?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유튜브 화법인가요? 요즘 어그로를 너무 끄시는.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건데 지금부터 고민은 이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진짜 좋은데 네.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좋은 거는 알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에는 반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근데 왜 더 좋기가 어렵고 왜 60을 넘는 것이 40년 동안 4번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기기 제일 어려운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김 작가님한테 제가 지난달에 네. 작가님 5월 달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진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좋아졌어요. 근데 또 물어봐 5월 달에 6월 달에도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진다고 했어요. 또 물어봐. 진짜 좋아졌어. 한계에 부딪히겠죠. 근데 계속 좋아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4월보단 좋아져. 5월에. 6월보단 좋아져. 좋아지다가 더 좋아지기는 좀 애매한데. 그러면서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어간 사람이 없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조금 덜 좋아질 가능성이 높냐라고 생각해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된 부분에 대한 되돌림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공매도 관련된 얘기는 잠깐만요. 두 번째 고용지표는 뭐 얘기해 주실 거 없어요? 고용지표, 네. 네, 고용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제가 너무 좋아진다라는 기대가 네. 반영돼 있다면 이 부분이 조금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라는 네. 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이제 고용지표와 관련돼서는 지금 고용은 좋아요. 고용도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는 이제 FOMC 얘기와 연결이 되는 건데,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한 얘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있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연준 근처에 빈민촌이 있나 봐요. 거기에 내가 조만간 한번 방문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회봉사활동처럼 뭐 그런 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가시려고 한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도 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빈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세다. 세죠? 세. 이거 또 무슨 실제로 얘기야?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회견할 때.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거 뭐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버냉키 의장이 옛날에 했던 얘기를 좀 꺼내어 볼게요. 네. 버냉키는 그 파월 의장 전에 그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해냈던 그럼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죠. 연준 의장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헬리콥터 밴. 헬리콥터에서 막 돈을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돈 돈을 뿌리고. 뿌려라, 이런. 그래서 저는 버냉키 의장을 버냉키 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주식 운영할 때마다 네. 힘들어서, 주가 빠져서 힘들어. 그럴 때마다 그날 밤에 버냉키가 딱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야. 버냉키 형 고마워. 막 이러면서. 버냉키 내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버냉키 형님이 쓰신 그 자서전이 있어요. 행동하는 용기라는 네. 자서전입니다. 뭘 했길래 행동하는 용기냐? 네. 그 책에 보면은 왜 내가 행동하는 용기라고 썼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서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네. 가난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난리가 났잖아. 뭐 은행이 망하고 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풀어서라도 이 은행들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변의 반응이 어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은행을 도와주냐? 우리 세금으로. 하지 마!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버냉키가 어떻게 했냐면 행동하는 용기를 배우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네. 나는 행동한다. 너희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갔냐면 2009년 그 바쁜 와중에 2009년 3월 달에 이 사람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요? 딜런이라는 고향인데 네. 거기 완전 시골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네. 가장 시골. 거기에 그냥 허허벌판 네. 같은 데 가서 연설을 해요. 바쁜 데 가가지고 그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QE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시티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곳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거 알지만 행동하는 용기를 부리면서 QE를 그래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반대하고 있지만 난 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스트리트도 망가지지만 월스트리트 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수많은 막 금융 자본들도 망가지지만 여러분이 더 힘들어져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장황하게 버냉키 형이 했던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파월이 빈민촌에 가면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가는 걸 거예요. 이것도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만나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효서가 너 자꾸 막 뭐 디플레이 얘기 많이 하는데 야 요새 경기 진짜 좋아. 백화점 가봤어? 자리가 없어. 맞아요. 주식시장으로 돈 번 사람 진짜 많아. 맞아요. 코인으로 막 빌딩 산 사람도 많아. 맞아요. 근데 왜 자꾸 디플레이 얘기하냐. 근데 이런 분들한테 파월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빈민촌. 무슨 얘기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주변에 막 소비 막 폭발. 여기 있는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파월이 여기 가겠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사진 찍고 하면 볼 거잖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에 얼마? 빈민촌에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이에요. 미국 인구가 몇 명인데? 3억 3천만 명. 10분의 1인데? 3천만 명이니까 8분의 1인 거죠. 와. 빈민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난해 뭐 이게 아니고 진짜? 노숙하시는 분들. 와.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네. 미국에 있는 빈민들은 네. 그냥 신흥국에 있는 빈민보다도 더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파월이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
여러분들이 자꾸 인플레가 온다고 하고 뭐 네. 이런 거 알겠는데 여기에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거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가급적 천천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하러 간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ISM 제조업 지수는 경기에 네.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좋아지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라면 여기는 금융시장의 환경은 앞으로도 FOMC에서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 좋은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환경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빈민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그 점차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현실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노후 빈곤이 되게 심각하고 네네.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노인들이 자살률 1위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걸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네. 어떻게 한다 보세요, 팀장님은? 이게 되게 저도 엄청 어려운 문제고 네. 제가 뭐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네. 양극화가 심화됐다라는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그 비교 대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안 했으면 양극화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공황 시절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대공황처럼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극복하면서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양적 완화 안 했다면 이거는 양극화의 수준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처참하게 힘들어지실 수도 있다. 지금은 그래도 먹고는 사시는 정도라면 이렇게 안 했으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필요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안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네.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정 정책을 더 많이 써서라도 빈민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들 그런 정책들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사실 오늘 얘기하기에는 주제가 좀 너무 그렇죠. 벗어나는 개인 얘기라서 차원에서는. 기부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참고로 제가 3프로TV도 자주 나갔는데 네. 3프로TV 나갔던 영상 중에서 가장 호응을 많이 받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제가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울컥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얘기를 하면 또 약간 울컥할 수도 있는데 요양보호센터는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고 네. 그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요양보호사 분들이 60대세요. 요양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70대 이상. 근데 사실 60대 후반 70대면은 어떻게 보면 요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요양을 가십니다. 근데 제가 요양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울었어요. 여기서 사시는구나. 그 상황을 제가 알아요. 제가 눈으로 많이 봤고 네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소개하면서 네. 되게 울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맞아 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만 돈 벌려고 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주식하는 거 좋지만 네. 사회적인 현상도 봐야 되고 양극화의 문제도 봐야 되니까 그때 댓글을 제가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구나 느꼈거든요. 왜냐면 댓글들의 상당 부분이 그래 나도 기부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기부하기로 각오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기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분들이 뭐 기부도 하시고 그렇죠. 주변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비민촌에 간다고 하기 전에 나는 우리 좋다 막 뭐 백화점 가서 좋다 하는 거 말고 네. 물론 바쁘니까 그럴 시간 없죠. 그렇죠.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예전에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주먹밥을 나눠드리는 봉사라든가 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에도 아직 그 쪽방촌 같은 맞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네네. 잠깐 개인적으로 그냥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좀 살기 힘든 공간, 음. 너무 작고 음. 너무 그 어두컴컴하고 그런 데서 약간 좀 뭔가 그냥 허공을 쳐다보시는 눈빛이랄까?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런 것과 지금의 또 사람들이 뭐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삶과는 사실은 같은 세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괴리가 심하죠. 아, 맞아.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저는 이제 뭐 그러면 너 돈을 한번 걸어봐라.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냐, 완화될 것 같냐. 그러면 저는 뭐 심화되는 쪽에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해서 막 좋아할 거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양극화의 문제를 인지하고 네. 저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그렇게 한 분 한 분 행동하시는 건 또 그렇죠. 이 시대를 바꿔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극화 얘기하니까 너무 무거워졌어. 안 되겠다. 처음에. 알겠습니다. 저도 다행히 울진 않았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김작가 TV에서 어떻게 좀 기부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향에 차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공매도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